다시 말씀드립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3 월천대사 유지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홍준욱 박사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 밀레니얼 세대라고 일컫는 이분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자산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 베이비부머 분들이 요즘 고민 너무 많으세요. 또 다시 또 주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연금을 깨고 펀드를 깨서 주식으로 또 관심이 또 많으시다고 하세요. 은퇴 준비는 안 돼 있고 얘기가 좀 주제가 무거울 것 같긴 한데 네, 명쾌한 솔루션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쾌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하는 걸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밀레니얼 세대한테 제가 항상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달러 투자를 좀 해라. 왜냐하면 길잖아요. 투자의 기간이 굉장히 긴데 이번 2020년 3월에 겪어봤잖아요. 급작스러운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모든 자산 가격이 다 폭락해요. 물론 이제 부동산은 완만하게 떨어지는 사연이 있습니다만 오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주식은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할 거 없이 다 폭락했어요. 엄청 떨어졌어요. 예, 특히 제가 주변에서 밀레니얼 세대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한국 주식 같은 거 뭐하러 투자해요? 저는 미국 주식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테슬라나 알파벳, 페이스북 뭐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번에 주가 보셨죠? 예, 마치 17년 하반기에 비트코인 열풍 때 그래프를 보는 것과 그렇습니다. 같이. 어떤 한 자산에 열광해서 몰려든다라는 건 그건 전형적인 고점 신호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참 많이 발전했지만 안타깝게도 10년 또는 5년 만에 한 번씩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출렁출렁거려요. 외부 충격으로 항상. 예, 그리고 충격을 받아서 출렁거릴 때 피할 자산이 없더라. 그때 유일하게 도움되는 게 뭐냐면 달러 자산을 예금이나 채권 형태로 갖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달러를 채권 형태로 갖고 있다는 걸 좀 모를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조금 쉽게 더. 이야기하면 그냥 주식시장에 나와가지고요. 달러 채권 또는 달러 선물 ETF를 사시면 되는 거죠. 아, 예. 은행 가서 환전해서 달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되는데 달러 통장이 아니라 이제 달러 지수에 투자. 왜냐하면 이제 그 환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소액으로 투자하실 때는 달러 선물, 국채 또는 국채 선물 이름으로 돼 있는 바로 열고 옆에 H가 돼 있는 상품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해지. 환율 변동의 위험을 제거해주는 상품들은 투자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왜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돈 벌어보려고 달러 상품 사는데 환율이 얼마 전에 1,050원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1,300원 갔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거의 20% 이상 올랐다는 건데 그런 수익을 내주는 자산이 급박한 위기 때 하나도 없잖아요. 그 환차익을 얻기 위해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데 환율 해지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H 붙어 있는 상품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다음 기회까지 또 언제 올지 모르지만 대략 우리나라 3년마다 한 번씩 와요. 이런 일이. 그래서 3년마다 이런 일이 올 때마다 달러를 들고 있다가 경매 시장을 가시라. 이번에 충격이 왔잖아요. 네. 이게 어디서 제일 먼저 영향이 나타날까를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저는 부동산 경매 시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주택시장에서는 예, 왜냐하면 전세 가격 자체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펀더멘탈이 전세잖아요. 사실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너무너무 낮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주택시장의 흐름하고 좀 상관없이 오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런 시장으로 가게 될 때 이 경매 시장이 아주 유망한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알려주셨던 게 2030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여력이 있을 때마다 달러를 차곡차곡 특히 달러가 살 때 사 모아서 신문의 그것을 일면이 환율 급등이 나올 때 팔아서 그것을 애국하자. 네, 그것을 다시 부동산으로 재투자를 하면서 아니 뭐 부동산도 좋고 그때 제일 많이 빠진 자산 주식도 좋고요. 근데 좋고. 이제 일단 무주택자라고 제가 가정하고 시작하면 전세는 오를 타이밍이냐 그럴 때 그러면 경매에서 조금만 기회가 있게 잘 받으면 바로 전세를 주는 순간 거의 돈이 들지 않게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 경매하는 친구들한테 팁이 있어요. 그 경매 처음 배우려면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요. 요즘엔 유튜브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경매 선생님들이 아주 그러니까 기본적인 권리 분석은 무료로 배울 수 있게끔 유튜브에 다 풀어놓으세요. 경매 기초 용어, 그다음에 기본적인 권리 분석. 기초를 뗀 다음 경매 수업을 오프로 가시면 조금 시간을 줄일 수 있겠다. 라는 팁을 그리고 드립니다. 네. 발품을 엄청 파셔야 됩니다. 맞아요. 차 몰고 다니면 안 되고요. 무조건 전철 타고 내려서 걸으세요. 그 아파트든 그 단독주택이든 그 근처에 월세 전세 시세를 모르고 흐름을 모르고 그 전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니즈를 모르고 경매하러 다니면 큰일 나고요. 배우자마자 덜컥 하고 싶은데 그 마음 꼭 참고 환율 급등 경제 위기 소리가 이렇게 일면에 나올 때 그때 경매를 열심히 발품을 팔면 부동산 시장은 경기에 후행합니다. 후행하니까
좋은 투자의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환율을 매입하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조언은 어떤 거예요? 네, 역시 공부죠. 뭐 경제가 급박한 어려움에 처할 때 그때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맞아. 그 돈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공부를 해서 그 기회를 잡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 나 이거 하나 해서 내가 바로 부자 될 거야. 요행이거든. 내가 정말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운이 따르는 사람이었던가. 딱 태어나서 엄마 아빠 딱 보면 알잖아요. 운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경매 이야기를 한 게 이 시장은요, 부동산의 특히 경매 시장은 아직도 정보가 비대칭한 시장이라고 저희들이 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사실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그 동네에 살았거나 정보를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덜컥 가서 그날 보고 사면 후회할 일 많은 거 아시죠? 예, 이런 시장일수록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깁니다. 운에 따르는 시장이 있고 노력에 따르는 시장이 있는데 주식은 운이 많이 따라요. 왜? 정보가 굉장히 투명한 시장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주식을 시작했던 타이밍이라든가 골랐던 타이밍이라든가 정보를 얻은 곳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노력하고 공부를 하면 무조건 이기는 시장이 있고요. 반대로 노력해도 운에 의해서 결과가 좌우되는 시장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젊은 분들은 운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장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게. 자,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후 준비 고민 많으세요. 일단 앞으로 제가 봐서 상당 기간 2에서 3년 이상은 제로금리 아니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얼마 전까지 2018년 정도만 하더라도 미국의 모기지 채권, 다시 말해서 부동산 담보대출 증권에 투자할 수가 있었습니다. 30년 만기인데 금리가 5%였습니다. 달러 이자로 5%를 30년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로잖아요. 네, 제로예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그 베이비붐 세대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든 달러든 이머징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된 거는요, 투자에서 수익은 대부분 어디서 나냐면 환에서 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좀. 근데 어르신들은 여전히 묻지마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위험률이라든가 이런 거 믿지 않고 그냥 ETF 이런 것들 정말 고액을 많이 맡긴단 말이에요. 이자가 세고 좋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기라는 게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달러 표시 채권이나 달러 표시 예금이 금리 고금리를 줄 때는 그런 건 꼭 들어두십시오. 여력 있으시니까. 근데 그 밖에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의 채권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그렇죠? 고 이율을 주더라도 이제 노후 자금일 경우는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고 하더라도 소액만. 베이비 부모 세대는 그래도 자기 주택을 하나 마련을 하셔가지고 집 오롯이 한 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수익형으로 가서 월세를 받아야 하나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가셨다가 또 관리도 힘들고 뭐 또 뭐 임대사업자를 내라 뭐라 머리가 복잡하고 이제 그 요것도 또 인기가 조금 꼬마 빌딩 한참 유행하다가 인기가 또 시들해졌어요. 이 집 한 채 가진 그 베이비 부모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주택연금이죠. 주택연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첫 번째, 최근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 지역의 집값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세금도 올리고 그러고 있을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평가액 자체가 9억 정도 레벨에 계시면 조건을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 이자율, 시장의 이자율 변화 등에 따라 가지고는 조정은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때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의 집값에서 약정돼 있는 집값이 크게 폭락한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보존을 해준다. 보존을 해주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때문에 이제 수수료를 좀 붙이긴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제도들,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왜냐면 매도를 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내가 연금을 받는 거니까 집값이 더 오르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이 있으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죠. 집값이 아주 조금 오를 때는 안 해도 되겠지만 2배 올랐다. 그럼 폐지하면 되잖아요. 국민연금조차 심지어 이민 가면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 이거가 부모님이 다 받아가면 상속하기 어렵잖아요. 자녀들을 설득하세요. 내가 앞으로 장수 리스크가 있다. 장수 리스크? 그렇죠. 네. 저만 해도 이제 50대니까 저희들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슬슬 편찮으신 세대들인데 제일 복 받은 게 건강하시다가 좀 편찮으신 다음에 이렇게 자손들 모였을 때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복이라는 거죠. 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치료비를 댈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안 편찮으시다. 손자들 용돈 주시지 않겠어요? 이제 세 번째 가장 추천하는 게 올 웨더 전략이라는 건데요. 올 웨더 전략? 예, 사계절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아, 웨더. 네, 이 구린 발음이지만 이해는 되셨죠? 네, the.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산이 오르는 자산, 빠지는 자산들이 다 세상에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봄, 금리는 좀 낮지만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 이럴 때 제일 좋은 자산은 주식이잖아요. 왜냐면 금리도 낮지, 경기는 좋아지지. 여름은 뜨겁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막 나요. 인플레이션이 나고 경제도 좋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경제가 너무 과열된 걸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때 금리를 인상하거든요. 금리 인상할 때 최악의 자산은 채권, 또 그때 제일 좋은 자산은 커머디티, 즉 상품 자산들이 상품 좋죠. 자산 예를 들면요. 뭐 원유든 금이든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생각될 때는 사람들이 전부 귀금속이든 원자재든 이런 데로 가요. 지금이랑 정반대죠, 그죠? 이제 가을이 되면 경기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 속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막 인상하고 또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할 때 이제 이럴 때가 가장 또 들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채권, 현금, 피 뭐 이런 것들이 좋겠죠. 겨울을 대비하면서. 네, 그러다가 이제 불황이 막 와요. 그때 되면 이제 제일 좋은 자산들은 아까 했던 뭐 채권 자산도 좋고 또 더 나가서 이 큰일 났다,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너무 크고 우리 경제 위험해, 이런 자산 할 때는 또 우리나라 원화 자산보다는 달러 자산이나 자산으로. 뭐 이런 자산이 네. 좋을 수도 있고 부동산 이런 것들에 대한 인기들도 그때가 이제 서서히 또 그 수익형 부동산 이런 것도 네. 살아날 수 있겠죠. 항상 우리한테 좋은 자산 그런 건 없어요. 그때 예, 계절에 맞춰서. 이 사계절에 예. 맞춰서 주식이 좋을 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형 부동산이 좋을 때도 때도 있고 있고. 채권이 좋을 때도 있고 금이나 원유가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버텨나갈 건가? 간단해요. 이렇게 상품 4가지를 다 사자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실물 자산 이런 것들 갖고 계시니까 그 다음으로 갖고 계시면 좋은 게 채권. 채권 가지고 있으면 좋고 또 두 번째 아까 위험한 시기가 오고 막 그럴 때 환율 급등한다 그러니까 달러 채권 또 갖고 있으면 좋고. 네. 세 번째가 봄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봄이 안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해서 또 봄을 대비해서 주식도 좀 가지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 금값 오르는 시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도 좀 가지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4분의 1씩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작은 플랜,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모두 신체 면역력 그리고 재테크 면역력을 키워서 자산시장의 겨울을 잘 이겨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팁 방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출간 준비하시는 와중에 이렇게 몇 달 전 약속 지키려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게스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